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퍼레이드 문을 엽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21대 총선 사전투표가 오늘 오전 6시부터 시작됐습니다. 내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3,500여 곳 사전투표소에서 진행되는데 거주지와 상관없이 어느 투표소든 신분증만 가져가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 첫날 여야 대표도 투표소를 찾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은 서울 신촌 투표소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전 중구에서 각각 사전투표를 한 뒤 유세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25년 만에 강진이 덮친 대만에서 72시간 골든타임을 앞두고 필사의 구조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400여 차례 여진이 계속되는 등 추가 붕괴 위험으로 구조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전공의 비대위원장이 어제 2시간 넘게 비공개 면담을 가졌습니다. 양측 대화의 물꼬는 텄지만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등의 접점을 찾지 못해 의정 갈등 해소에 시간이 더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뉴스퍼레이드 이상목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사전투표가 실시되는데 유권자는 신분증만 가져가면 전국 3,500여 개 투표소 어느 곳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상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준영 기자, 지금 조금 이른 시간이긴 한데 그래도 유권자들 많이 볼 수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서울 종로구의 사직동 주민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1시간 전부터 투표소를 지켜보고 있는데요. 이른 시간이지만 동네 주민뿐만 아니라 근처 직장인 등 많은 유권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출근을 해봐야 돼가지고 버스를 타고 초차 타고 일찍 뛰어왔습니다. 꼭 저의 의견이 반영됐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투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전투표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실시됩니다. 새벽 6시에서 저녁 6시까지 전국 3,565개 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는데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을 반드시 가져가야 합니다. 투표를 할 때는 지역구 및 비례대표 투표용지마다 한 곳에만 기표해야 합니다. 두 곳에 기표를 하거나 여러 후보에 동시 기표하면 무효표 처리가 됩니다. 거주지 밖에서 투표하는 관외 투표자는 투표지를 반드시 회송용 봉투에 넣은 뒤 투표함에 넣어야 합니다. 투표지를 촬영하는 건 불법입니다. 다만 투표소 외부에서 찍은 인증샷으로 SNS를 통한 투표 권유는 가능합니다. 서울 사직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TV조선 정준영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서울 신촌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전에서 각각 사전투표를 할 예정입니다. 여야 모두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있는데 지지층 투표를 끌어올려서 의석수를 한 석이라도 더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황병준 기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수도권 유세를 돌며 사전투표를 독려했습니다. 수개표가 실시됩니다. 철저히 감시할 것이니 내일부터 사전투표장으로 나와 주십시오. 오늘은 서울 신촌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뒤 유세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주변 대학 재학생 등 젊은 층을 상대로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최근 논란이 된 민주당 양문석 후보 부동산 이슈 등을 부각할 전망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대전 중구 투표소에서 사전투표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어제 험지로 꼽히는 부산, 울산 등 지역을 돌며 사전투표에 반드시 참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투표하면 이긴다, 포기하면 진다. 딱 두 가지입니다. 포기하는 만큼 그들의 몫이 됩니다. 이 대표는 투표 후 대전 대덕 연구단지 등을 돌며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설 예정인데 정부의 R&D 예산 삭감 등을 부각하며 지역 유권자 표심에 호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는 대전과 충북, 충남을 돌며 중원 의석 확보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박단 대한전공의 협의회 비대위원장과 2시간 20분 동안 면담을 가졌습니다. 전공의가 집단 사직에 들어간 지 45일 만이고요. 윤 대통령이 대화를 제안한 지 이틀 만에 두 사람의 면담이 성사가 된 건데요.
전공의의 첫 대화가 이뤄졌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라는 평가가 나왔지만 면담 이후 두 사람 사진 한 장 같이 찍지 않았고 대통령실은 간단한 서면 브리핑만 내놨습니다. 박 위원장도 면담 이후에 SNS에 대한민국의 의료에 미래는 없다라는 글을 올렸는데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해 접점을 찾지는 못했다는 것을 시사하면서 의정 갈등의 해소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지은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공의의 대화를 제안한 건 대국민 담화 발표 다음 날.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습니다. 대화 제안 이틀 만에 윤 대통령이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대위원장과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났습니다. 면담은 2시간 20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박 위원장으로부터 현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경청했다며 두 사람이 전공의 처우와 근무 여건 개선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면담 직후 SNS에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는 글을 올려 서로 접점을 찾지 못했음을 시사했습니다. 전공의들은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와 2,000명 증원 전면 백지화, 업무 복귀 명령 등의 철회, 정부의 사과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증원 인원 조정은 가능하지만 전면 백지화에는 부정적인 입장. 박 비대위원장은 동료 전공의들에게 대통령께 할 수 있는 선에서 평소처럼 할 말을 다 했다며 달라지는 건 없다고 설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면담에 배석하지 않은 이면택 대한의사협회 신임 회장은 SNS에 아무리 가르쳐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며 불편함을 드러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한국이 다음 달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한국이 지난해 연말이나 올해 초 한중일 정상회의를 개최하려고 했지만 중국 측이 한국과 일본의 정치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태도를 유지해 개최 시기가 늦춰졌다고 전했습니다. 한중일 외교장관은 지난해 11일 부산에서 만나 3국 정상회의 준비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오늘부터 22대 총선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오늘과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틀 동안 실시가 되는데요. 여야 대표 유세 현장에서 투표를 독려하면서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영상 보고 패널들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투표장으로 나가주십시오. 투표장에 나가지 않으시면 이런 범죄자들이 대한민국을 망칠 겁니다. 단명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 그거 총선에서 만든 경우 잘 없었습니다. 그거 쳐다보지 마십시오. 답은 하나입니다. 그냥 투표장에 나가시면 됩니다. 박빙 지역에서 지면 대원 저지선이 무너질지도 모른다. 전국에 박빙 지역이 50개가 넘습니다. 우리는 경험했지 않습니까? 단 0.73% 차이로 이 나라 운명이 갈렸다는 것을. 투표하고 투표하게 하고 투표하도록 설득해서 여러분이 이겨주시겠습니까? 네, 유세 현장에서 투표를 독려하는 모습 보셨는데요. 한동훈 위원장 오늘은 신촌에서, 이재명 대표는 대전에서 각각 사전투표에 나설 예정입니다. 사전투표의 장소로 신촌, 대전 택한 그 전략적인 의미 또 메시지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은요. 지금 그 야당 어떤 공격의 최대의 이슈가 되고 있는 김준혁 그 수원 후보가 지금 그 미 군 장교에게 뭐 이대생을 뭐 성상납 성접대를 시켰다 뭐 이런 발언이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부각시키면서 그 공세를 좀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경우는 지금 카이스트가 지금 그 우리나라 연구의 어떤 그 본거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 감으로써 지금 현 정부가
그 R&D 예산을 삭감하고 그다음에 청년의 어떤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부분과 그것을 토론하러 그 현장을 방문한 대통령 행사에서 그 카이스트 학생을 입틀막한 그런 사건을 좀 부각함으로써 이 정부의 현재 자세, 태도가 굉장히 권위주의적이다라는 거를 부각시키고 그 심판론으로 이어지게 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과거에는요, 이 통상적으로 사전 투표를 포함한 이 투표율이 높으면 그러면 진보 진영에 유리하다 이런 인식이 있었죠. 근데 최근엔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 지금 상황을 봤을 때 뭐 국민의힘에서도 사전 투표 빨리 하시라, 많이 하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바뀌었다고 보십니까? 이 사전 투표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한 게 이제 처음에는 진보 진영이었죠. 네네. 그랬다가 이제 또 보수 진영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하면서 예. 뭔가 불신이 있었는데 이번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부각되고 하면서 이제 선관위에서도 사전 투표를 철저히 관리하겠다 이러면서 크게 이제 문제 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자체를. 여야 모두. 예, 여야 모두가 이제 보수든 진보든 양측이 모두 문제 삼지 않는 것 같고 어쨌든 사전 투표든 본 투표든 자신의 지지자를 얼마나 많이 끌어냈냐가 이번 승부의 결국 관건이기 때문에 사전 투표도 열심히 하시라 이런 쪽으로 하는 것 같고요. 특히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모든 후보들이 사전 투표를 먼저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렇다면 더 적극적으로 이제 지지층을 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것 같고 그래서 뭐 예를 사전 투표를 포함한 투표율 자체가 높으면 뭐 진보 진영이 유리하다. 이런 과거의 통념은 맞지 않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번 선거가 특히 60대 이상이 2030보다 훨씬 많아진 인구가 예. 그런 첫 번째 선거거든요. 그러니까 투표율이 높으면 뭐 어느 쪽이 유리하다 이렇게 통념이 맞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요. 네. 근데 저는 사전 투표를 얘기했으니까 조금만 말씀드리면 저는 장기적으로 사전 투표를 폐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편리해서 투표를 높이는 그런 효과는 있는데 긍정적 예. 효과는 있는데 오늘 또 치면은 4월 10일까지 5일 남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때까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변화 가능성이 있잖아요, 굉장히 많은. 예. 과거에 극단적이게 하면 과거 저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가 사망하는 일도 있었잖아요, 투표를 앞두고. 예.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사전 투표는 바람직하지 않은 뭐 그런 제도라고 일단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하지만 또 일부에서는요, 사전 투표를 해야 많은 투표를 할 수 있고 또 그날 상황에서 뭐 투표를 못할 경우에 아차해서 투표를 안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 제가 첨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사전 투표를 하루 앞둔 어제요.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 수도권 격전지에서 집중 유세를 펼쳤습니다. 막말 논란을 빚은 민주당 김준혁 후보를 향해서 강도 높은 비판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제 입이 더러워지겠습니다.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다 그것만 차 있는 사람입니다. 그 정도면 국회를 갈 일이 아닙니다. 그분은 치료받아야 합니다. 김준혁 같은 사람을 그대로 유지할 거면 바바리맨을 국회에 보내라십시오. 이재명 대표는 그 사람을 물릴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더 하니까요. 자, 한동훈 위원장 차라리 바바리맨을 국회로 보내라. 네. 김준혁 후보 공천한 이재명 대표까지 싸잡아서 겨냥한 발언 같아 보이는데 우리 장윤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김준혁 후보의 과거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 당연히 검증의 대상에 올리고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만 바바리맨 이런 건 희롱과 조롱의 언어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에게 득이 되는 어떤 단어이자 발언인지 좀 상당히 의문이고요. 민주당에 대한 뭐 어떤 비판 가할 수 있지만 집권여당 대표면 얼마나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많습니까? 그래서 이 정부에서 뭘 잘못했고 앞으로 뭘 잘하겠다라는 메시지가 명확하게 전달되기보다는 민주당을 심판하겠다, 운동권을 청산하겠다, 종북 세력을 없애겠다. 이게 지금 유권자들, 특히 중도 유권자들이 원하는 메시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선거 막판까지 메시지 전환이 없는 건 좀 한계로 지적될 듯합니다. 네. 선거가 이제 5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동훈 위원장 어제 수도권 격전지 유세에서 굉장히 발언 수위가 높은 수위를 좀 얘기하고 있는데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 정책도 내세웠습니다. 중독층 표심을 끌어잡는데 좀 효과가 있을까요? 나름대로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코로나 이후에 소상공인 또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여당 같은 경우에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정책으로 보여주는 민생 행보를 보이는데요. 예.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그 대출 만기 연장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연체 리스트 삭제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많은 지원을 해 왔습니다만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 보면은 그
영업 정지 처분 유예제도 같은 예. 것, 마치 이제 미성년자가 신분을 속이고 성년자인 것처럼 해가지고 어떤 술을 팔거나 했을 때에 영업 정지가 불가피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유예제도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정말 내 피부에 와 닿는 정책으로 승부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어쨌든 민주당에서도 이런 뭐 그 정책을 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의힘 정부 여당으로서 실제로 힘을 부여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함으로써 막판 어떻게 보면은 중도 표심을 잡는데 나름대로의 어떤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국민의힘 일각에서는요, 한 위원장 지도부의 선거 전략 좀 아쉽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2조 심판 프레임이 실책이다. 또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 위원장이 너무 검사 같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너무 결과론적 이야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선거가 진행되는 와중에 결과가 아직 안 나왔는데 결과론적 이야기로 비판하는 게 맞는지는 선배 정치인들로서 이 선거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 심판론 같은 경우는 지금 안 먹히는 이유가 그 심판론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용산에 대한 정권 심판론이 너무 거세기 때문에 의미가 지금 없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근본 문제를 지금 먼저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검사 근성의 문제는요. 제가 볼 때는 누구든지 그 한 직업을 오래 한 사람들은 그 어떤 직업을 했던 어떤 근성이 조금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한동훈 비대위원장만큼 정치인이 돼서 정치인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어떤 정치인도 별로 보기가 좀 드물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이 비판이 선배 정치인으로서 이 상황에서 할 것인가 이거는 저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요, 야당의 험지로 불리는 영남권을 돌면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산 유세 도중에 근처에서 선거 운동을 하던 무소속 장해찬 후보 이 맞닥뜨려서 서로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산이 참 좁은가 봅니다. 우리 저기 7번이 장해찬 후보죠. 우리 장해찬 후보 유재차 잠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잠깐씩 양보하는 거 어떻습니까? 법인카드 의혹을 폭로한 고객세무자 조명현이 있다. 이재명은 조명현에게 사과하라, 사과하라, 사과하라. 이런 거를 선거 방해죄라고 합니다. 시민 여러분 그냥 귀엽게 봐주세요. 반응하지 마시고 사과해라, 사과해라, 사과해라. 이 앞에 7번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장해찬 후보 끝까지 잘 버텨보시기를 기대합니다. 글쎄, 노 교수께서는 저 장면을 어떻게 보셨어요? 뭐 선거운동 하다 보면 서로 격한 모습이 벌어질 수도 있고 하는 거죠. 네. 근데 저렇게 직접 그 앞에 가서 저렇게 유세를 방해하고 하는 것은 격한 모습 떠나서 좀 진짜 선거 방해를 할 수 있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칫하면 정말 사법처리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근데 그걸 떠나서 저 장면을 보니까 장해찬 후보가 굉장히 좀 화가 나 있는 듯한 모습이에요. 분노에 차 있는 듯한 모습이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 공천까지 됐다가 공천이 취소됐는데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렇게 뭐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길게 봐서 젊은 정치인으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고 더더구나 마지막에 이재명 후보가 말한 얘기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잘 버텨달라고. 왜냐하면 국민의힘 후보와 장해찬 후보가 함께 계속해서 끝까지 가면 어부지리를 얻는 게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장해찬 후보가 조금 그 화난 모습을 조금 숙이고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좋지 않겠는가 싶고요. 네. 젊은 정치인으로서 앞으로 길게 정치하려면 오늘만 살고 만다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좀 자중을 하기 좀 부탁드립니다. 네, 노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장해찬 후보 공천 취소됐다가 무소속으로 다시 출마를 했고요. 완주하겠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민주당이 결국은 보수 진영의 표가 갈라져서 어부지리를 얻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장해찬 후보 당에 복귀할 수 있겠습니까? 당에서도 해당 행위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실제로 표가 갈리고 있죠. 어부지리로 민주당 후보 당선 가능성이 반사이익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이 부분 대통령과 결국 함께 갈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라고 딱 잘라서 선을 긋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청년 정치인이 보여주는 모습이 구태 정치인보다도 못하다는 측면이 듭니다. 이 현장에서도요. 국민의힘 후보는 왜냐하면 유세 동선이 한 지역구가 좁다 보니까 이 포스트가 되는 지역에서는 겹칠 수가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 후보는 양보했어요. 그러면 내가 뒤로 좀 빠져서 다음 시간대에 하겠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고 청년 정치인의 기계라고 생각하실까요? 아니면 이게 좀 완전 반청년 정치이다. 이거는 오히려 국민의힘에 해가 되는 행위라고 유권자분들이 생각하실까요? 정치 길게 하시려면 선택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이걸 한번 살펴보죠. 이재명 대표가 이틀 연속 영남권을 돌면서 막판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영남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볼 수 있지, 또 여기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느냐에 따라서 전체 판세에도 영향이 있잖아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렇습니다. 사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PK에서 이 동남풍이 훈풍이 불어서 수도권으로 올라오는 그런 전략을 했었는데 예. 어떻게 보면 오히려 지금 이른바 낙동강 벨트에서 푸른 바람이 부는 것이 아니냐라고 민주당은 판세를 분석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그 제 기억에 16곳, 그러니까 부산에서 16곳 중에 북구에 한 분만 이제 그 당선됐었는데 이번에는 상당 부분 격전지로 보고 있다 보니까 네. 활약을 집중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결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좀 그 아직까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다만 TK, PK를 나눴을 때 TK 지역,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네. 큰 바람이 불 가능성이 낮지만 네. 그 부울경 PK 지역에서는 나름대로 민주당 쪽이 선전할 가능성, 더불어서 지역구뿐만 아니고 그와 같은 바람이 비례대표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역구도 최선을 다하지만 이와 같은 전략을 통해서 비례대표의 상당수를 얻겠다, 전체적인 득표를 얻겠다는 그런 전략인 것 같은데 예. 다만 아직까지 그 뚜껑을 열어봐야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민주당이 어떤 바람 정도의 어떤 의석을 얻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네. 민주당이 이제 파란 바람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민주당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에 동의하시든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말이죠. 일단 기본적으로 공천 잡음이 있었을 때에 민주당이 굉장히 어려운 분위기에서 네. 이종섭 대사 임명 이후에 정권 심판론이 부각되면서 예. 민주당 쪽으로 어떤 좋은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현재 영남의 의석수가 그 65석인데요. 지금 민주당이 지금 6석을 가지고 있어요. 네. 지금 무소속으로 지금 나간 그 이상원 그 후보까지 하면은 7석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그 대구 경북 쪽에서는 뭐 의석이 없는데 여전히 뭐 의석을 확보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부울경 지역에서는 이제 부산이 18석인데 지금 현재 3석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4석에서 6석 정도까지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보고 있고 뭐 이건 물론 경합 지역을 포함입니다. 예. 우세 지역만 하면은 뭐 기존에 한 3석에서 4석 정도로 지금 보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울산 지역은 지금 현재 한 석인데 한 석이 무소속으로 변하면서 저희는 사실은 0석입니다. 0석인데 뭐 0일 수도 있고 경합 지역을 포함하면 한 2석까지도 뭐 희망을 좀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경남 같은 경우도 현재 3석인데 네. 뭐 3석에서 5석 정도를 뭐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뭐 경합 지역을 포함해서 희망적으로 볼 때라는 의미이고요. 이거보다 못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민주당 뭐 영남권, 경남 지역에 뭐 유세에 총력을 다하는 모습 보이고 있다는 말씀 해주셨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의 행보도 좀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창원에서 또다시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전직 대통령의 지원 유세가 적절하냐 이거 놓고도 계속해서 논란이 일고 있거든요. 노도일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전 적절하지 못한 모습일 뿐만이 아니고 보여서는 안 될 그런 모습이죠. 이건 전례가 없지 않습니까? 예. 전직 대통령이 더구나 직전 대통령이 저렇게 후보 직접 지원 유세에 나선다. 이런 것들은 물론 법으로 해야 금지돼 있지 않지만 네. 또 유권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는 있지만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암묵적인 합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사회적으로. 예. 윤리, 도덕, 관행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저는 보이지 말아야 될 그런 모습이다 생각을 하고요. 예. 또 한 가지는 본인이 스스로 잊혀지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예. 근데 잊혀지고 싶은 게 잊혀지는 게 두려우신가 봐요. 약간 때가 되면 저렇게 자꾸 뭔가 뭐 사회에 대해서 문제를 얘기하시고 또 직접 이렇게 선거전까지 뛰어드시는 거 보면 잊혀지고 싶지 않아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전직 대통령이라 그러면 진영을 떠나서 우리 사회의 원로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사람 찍어주세요. 그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큰 틀에 그걸 통해서 국민들의 어떤 방향을 정해주시는 예. 그게 바람직한 거 아닙니까? 저렇게 하시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예. 오히려 조금 더 자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으로서 깊숙이 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 네. 내부에서도 강성 일단 뭐 예. 강성 지지층에서는 반대 네.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임종석 실장은 좀 책임감 때문에 이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민주당 내 분위기는 어떻다고 읽어야 됩니까? 지금 말씀하신 분위기가 다 상존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만 예. 그것이 과해질 경우에 이게 국가의 리더로서 그 모두의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그런데 대통령이 한 진영의 리더로 다시 오는 듯한 느낌을 네. 주는 것이 어떤 국가의 어떤 역사, 그다음에 그 정치 역사의 그 유산, 좋은 유산으로 남을 수 있느냐라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시선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강성 지지층에서는 지금 현재의 선거를 이렇게 좋은 분위기로 바꾼 것은 지금 이재명 대표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분위기에 좀 이렇게 타서 그 다른 어떤 편성하는 거 세력들이 편성해서 들어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불편함과 우려의 시각도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주제는 리포터로 먼저 좀 만나보겠습니다. 양문석 민주당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을 조사해온 금융당국이 양 후보의 딸과 대출 브로커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네, 금융당국은 사업에 쓰여야 할 돈이 개인의 빚을 갚는 데 쓰였고 제출한 서류도 대부분 허위였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김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0년 서울 강남 아파트를 31억 원에 산 양문석 후보. 당시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 원의 사업자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편법 대출임을 인정하면서도 사기 대출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자 절감을 위해서 딸아이의 편법 대출을 했던 저희 부부가 또다시 혼이 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을 해준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를 조사한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금감원의 결론은 달랐습니다. 사용 용도로 써야 할 대출금 11억 원이 부모의 대부업체 빚 등을 갚는 데 쓰였고 대출 석 달 뒤 사후 점검 때 양 후보 딸이 낸 사업 관련 증빙서류 7건도 대부분 허위라는 겁니다. 물품을 샀다는 업체를 확인해 보니 이미 폐업했거나 사업자 등록도 되지 않는 곳이었다는 설명입니다. 개인 사업자 대출의 용도의 유형, 허위 증빙 대출, 부실 여신 심사 등 위법 부당 혐의가 발견되었습니다. 중앙회는 일련의 허위 서류 작성에 양 후보 딸과 대출 브로커가 개입한 것으로 보고 두 사람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수성 새마을금고에서 주택을 담보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53건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자, 지금 직접 보셨습니다만 새마을금고 중앙회 양문석 후보의 딸이 허위로 증빙서류를 냈고 또 용도와 다르게 돈을 쓴 것도 확인됐다. 이래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대출 과정이 위법이 판단된 근거를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업자 대출 아닙니까? 그렇죠. 사업자 대출은 내가 사업을 하는 데 쓰는 명목으로 돈을 빌리는 것이고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 돈을 사업하는 데 써야 되는데 뚜껑을 열어봤더니만 실질적으로 11억을 빌렸는데 그 돈이 받자마자 이미 그 돈을 부동산을 사는 과정에서 대부업체, 쉽게 말하면 사채업체한테 빌린 6억을 갚는 데 돈이 바로 들어갔고 나머지 돈 같은 경우에도 사업자금으로 쓴 것이 아니고 본인의 어머니, 그러니까 양문석 후보의 부인에게 계좌에 송금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돈은 그 아파트를 사는 과정에서 빌린 지인들에게 돈을 갚았다라는 취지로 지금 본인들이 진술을 하고 있으니까 결국 말씀드린 것처럼 용도 사기를 범했다라는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허위의 어떤 내용의 어떤 문서를 작성해서 제출했기 때문에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죄로 지금 실질적으로 수사 의뢰를 한다고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감사 결과로서는 명백하게 드러난 어떤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에 대한 수사 의뢰를 했는데 나아가 용도 사기 한마디로 그 용도를
제대로 알렸다고 하면은 대출을 해주지 않았을 경우에 과연 사기죄가 성립되는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추후에 수사기관의 어떤 수사를 통해서도 앞으로의 어떤 그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변호사님 보시기에 지금 본 것만 봐서는 양문석 후보가 주장하는 편법은 넘어섰다 이렇게 보십니까? 편법을 넘어 불법이라고 볼 가능성이 큰 것이요. 실제로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용도를 제대로 알렸다고 하면 빌려주지 않아야 할 그런 관계가 성립될 경우 그리고 또 변제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어떻게 돈을 변제하겠다는 것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하면은 설령 담보를 제공했다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된다는 것이고 실제로 5억 원이 넘으면 단순 사기가 아니고 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 후보 입장에서는 어떤 형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명백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불법 대출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지만 양 후보는 일단은 편법 대출이다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이제 사기 대출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아직까지는 양 후보 딸 그리고 대출 브로커만 조사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딸이 조사 대상이 되면 양 후보도 앞으로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 수사받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뭐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열려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딸은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이고 본인이 대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걸 이제 편법 대출이 있었다, 사기는 아니다라는 해명 내용을 보더라도 이 주어는 본인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은 금감원 차원에서는 강제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제한이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그러면 수사기관에서 본인들이 스크린을 한 부분을 이첩하고 좀 추가로 수사를 하게 될 텐데요. 지금은 왜냐하면 좀 조속하게 이루어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딸과 이제 같이 그 개입이 됐다는 대출 브로커에 한정해가지고 관련 서류나 자료들을 넘긴 상태지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위법 상황이 더 드러난다면 이 양문석 후보 본인에 대한 수사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양 후보는 편법 대출 논란 관련해서 사과는 계속하고 있지만 물러나진 않겠다 이런 입장 고수하고 있습니다. 어제 유세장 모습을 잠시 보겠습니다. 양문석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게 있습니다. 하지만 기회를 주십시오. 윤석열 정권 제가 종식시키는데 깃발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또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이 양문석을 고소한다고요. 양문석은 한동훈에게 경고합니다. 말장난하지 말고 네 붓도 깨끗하라. 네, 양 후보 뭐 정권 시팜론 강조하면서 자신을 고소하겠다고 한 한동훈 비대위원장 향해서 너부터 깨끗하다. 그러면서 기회 한 번만 더 달라. 사과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유세 현장에서는 기회를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 이거 정말 현실로 벌어지고 있는 거 맞는가요? 저게 그로테스크하다는 말 또 한 번 보네요. 정말 초현실적인 모습이고 아니 어떤 범죄를 저질렀어도 혐의가 있는 현재는 혐의지만 정권 심판론만 앞세우면 다 면죄부가 되나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것이고 다 뭘 얘기하셨지만 본인은 뭐 편법 대출이지만 사기는 아니라고 그건 사실 잘 모르는 겁니다. 사실은 법에 그리고 판례에 따르면 그야말로 기망행위, 속이는 행위가 있고 그에 따른 처분 행위가 있으면 사기죄 성립한다는 거거든요. 심지어는 개인 간에 빌리면서 용도를 거짓으로 얘기하고 그다음에 돈을 다 갚았어요. 더 많이 갚았어요. 그래도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게 판례예요. 저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저기 본인이 저렇게 얘기하고 모든 걸 다 윤석열 정권 심판만 하려고 하면 어떤 사람이라도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런 분이 또 국회의원이 된단 말인가? 말하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정말 믿기 어려운 그런 얘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김준혁 후보 이야기도 해보죠. 과거 유튜브 방송에서 한 이 문제 발언도 지금 줄줄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연산군 시대에 빗대서 한 표현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연산군이 고위 관료들, 부부들을 갖다 불러갖고 자기가 보는 앞에서 시키고 이것이 현재 모습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윤석열이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유사하죠. 윤 대통령을 연산군에 빗대면서 입에 담기 거북한 이 성적 발언을 쏟아냈는데 지금까지 드러난 그 후보의 과거 발언들 글쎄 이제 입에 담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이 후보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넷에는 역사학자냐, 야한 소설가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수원성을
여성의 특정 부위에 빗대고 그리고 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초등학생과의 어떤 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더불어서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화여대에 대해서 이화여대생을 또 위안부로 어떻게 사용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런 근거를 대지 못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역사학자는 사회과학자입니다. 사회과학이란 것은 구체적인 증거를 대고 그 증거에 기해서 어떤 주장을 해야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어떤 근거도 없이 명확한 근거도 없이 막 지르는 듯한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사과를 한다든가 아니면 후보를 사퇴하지 않는 그런 부분은 오히려 지금 오늘부터 이제 사전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민주당에 대한 어떤 중도 표심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사실 방송에 제대로 말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어떤 얘기를 하는 후보를 맞아요. 지속적으로 이제 보면 민주당이 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예. 국민의 심판 두렵지 않는지 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 후보를 여성 단체 그리고 위안부 단체 경찰에 고발을 했고요. 또 여당에서도 김 후보 옹호한 조상호 법률위 부위원장까지 대검에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뚜렷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조치가 나오지는 않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대응하려고 하는 건가요, 민주당 내에서는? 이게 일단 후보 개인의 과거 잘못인 부분이 있죠. 당에서 이걸 제대로 검증을 했는지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이건 네. 저는 후보자가 정말 이 피해를 입었다고 보시는 분들이 마음이 풀리실 때까지 사과하는 문제고요. 지금 이미 대검에 고발 조치가 됐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것도 다 하나하나 사안을 나눠서 봐야 될 텐데 일단 사자 명예훼손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 이건 또 친고죄 영역인 부분이 있고요. 조상호 변호사도 같이 이제 고발 조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조상호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한 방송 등에서 이건 역사학자가 이제 역사적 사실관계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니까 이게 과도하게 문제 삼는 건 좀 적절치 않다라는 취지에 사실 불과한 부분이 있어 보여서요. 이게 명예훼손이라고 하면 그 대상자가 특정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김준혁 후보를 단순히 두둔해서는 명예훼손이 성립하기가 좀 법리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예. 국민의힘에서도 이걸 정치 공세적인 측면으로 가져가는 측면도 다분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민주당의 대응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주셨는데 네. 김상일 변호사께 이렇게 여쭤볼게요. 한병도 전략본부장께서 일부 살펴봤더니 큰 변화가 없는 것 같다. 여론의 동향을 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간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그게 오히려 좀 당황스럽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여론의 동향이 없으면 그냥 밀고 가겠다는 게 지금 민주당의 생각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김준혁 후보가 예. 잘못됐다는 건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근데 이 한 후보에 대한 어떤 판단이 전체 선거에 영향을 어떻게 미칠까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물이 끓는데 기포가 부글부글 올라오는 건 맞는데 이게 끓어 넘칠 거냐 아닐 거냐 이거를 좀 고심하는 것 같은데요. 예. 제가 볼 때는 현재 제가 영남 분위기도 예. 좀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 선거의 분위기가 민주당이 상당히 좀 우호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후보들 한두 분 정도 지금 이 문제를 굳이 제가 끌고 갈 필요가 있느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예. 아니 당에서는 이 두 후보의 문제와 전체 선거판 전체를 보는 이 두 시각에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한다고 이제 생각을 하지만 예. 저는 이게 추가 취재가 계속 이루어지고 추가 취재가 계속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국민 관심이 여기에 계속 있다는 뜻이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언젠가는 끌어 넘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끌어 넘치는 지점을 정확하게 인간이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3지대 소식도 잠깐 짚어보죠. 조국신당의 조국 대표 예. 서울 동작과 용산 등을 찾아서 여당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조국 혁신당 측은 유세 일정을 응징 투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이 모습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분이 국민의 응징 대상 아닌가요? 근데 무슨 응징 주체가 되겠다고 얘기하는 것도 예. 정말 황당하고 믿기 힘든 사실이에요. 이분에게 또 엄청난 지지가 쏟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인지 현실화될지 잘 모르겠고요. 정말로. 조국 대표 다 알지만 1심, 2심 다 지금 징역 2년에 실형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입시 비리 플러스 또 유재수 감찰 무마라고 하는 국가 공권력을 사유화한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강령을 보면 제1강령이 검찰개혁이고요. 예. 모르겠습니다. 본인들은 검찰개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국민들은 민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입시 비리로 뭐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거기도 또 입시 공정성 확보를 내세웠어요. 네. 그건 정말 황당할 뿐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내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5년 만에 강진이 덮친 대만에서 72시간 골든타임을 앞두고 필사의 구조 작업이 한창입니다. 적어도 700명이 곳곳에 고립돼 구조를 기다리고 있지만 400여 차례 여진이 계속되는 등 추가 붕괴 위험이 커 구조 작업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황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진이 강타한 화롄의 고층 건물이 당장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롭습니다. 도로 곳곳에는 쏟아져 내린 돌더미 등 산사태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무너진 건물과 산사태 지역 등에 적어도 700여 명이 고립돼 대만 당국이 필사의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고립 지역 주민에게 식량을 전달하고 긴급 구조엔 헬기도 동원했습니다. 구조가 진행되면서 가족 간 생사 확인도 속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看到儿子高兴了，他这回来平安的就高兴了。昨天晚上一晚上没有睡觉，饭都吃不下。 하지만 400차례 가까이 여진이 이어지면서 구조 작업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재민 천여 명은 여진 속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怕有余震啊，他怕还要多严重，我们不晓得啊。然后里面也现在乱七八糟，怎么进去啊？ 파손된 기반 시설의 복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대만 전역 수만 가구에 수도와 전기가 끊겼습니다. 화롄현으로 향하는 도로 곳곳은 아직 복구가 안 돼 여전히 통행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사망자는 10명, 부상자는 1,099명으로 늘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네, 대만을 덮친 강진으로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업체죠. TSMC도 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반도체 분야에서 대만과 경쟁자이자 협력 관계인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장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진도 7이 넘는 강진은 진앙지에서 100km 넘게 떨어진 TSMC 공장도 멈춰 세웠습니다. TSMC 측은 3나노미터 첨단 공정 시설 가동이 일시 중단됐고 핵심 장비인 극자외선 노광 장비도 최대 15시간 가동을 멈췄다고 밝혔습니다. 10시간 만에 공장 설비 70% 이상을 복구했지만 조업 중단으로 인한 손실만 810억 원가량으로 추산됩니다. 최첨단 반도체 특성상 이미 생산한 제품들이 손상됐을 경우 손실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애플 등 큰손 고객들을 사실상 독차지한 TSMC가 타격을 받으면서 한국 반도체 회사들이 반사이익을 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우리 기업들에게도 좀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1999년 대만 지진과 2021년 TSMC 화재 때도 반도체 가격이 올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수혜를 본 적이 있습니다. 반면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해지면 한국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커스터마들이 스케줄대로 제품을 못 공급하는 거죠. 그 연쇄 현상이 막 생기는 거죠. 한 달 정도는 아무래도 모든 이제 생산이 다 지연되는 현상이 막 생길 거예요. TSMC의 피해 규모와 복구 속도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주가는 각각 1%, 4% 넘게 올랐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대만 지진 여파로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업체 TSMC 일부 생산 라인 재개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글로벌 반도체 공급 차질이 불가피해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일단 생산 차질은 불가피하다. 네. 일정은 불가피하다는 게 이 리포트에 나왔습니다만 어느 정도가 관건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생산 차질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TSMC가 일부 장비 손상이 돼서 생산 라인에 영향을 미치긴 했지만 뭐 노광 장비를 포함한 주요 설비 문제가 없다고 처음에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 그랬는데 이제 저녁 시간에 다시 성명을 내고 일부 생산 라인이 생산 재개에 긴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일부 라인의 피해가 더 큰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그 장비 복귀율이 공정에 따라서 80% 안팎이라서 생산에 차질을 빚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그래서 대만의 7대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이번 지진으로 인해서 약 4,200억 원 이상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금 대만 매체들이
매체들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생산 일정에 차질이 생기면 세계 반도체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게 있고 있는데 가격 급등, 뭐 글로벌 공급망 문제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와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예,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TSMC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반도체 위탁 생산이라고 하는 파운드리 시장의 점유율이 60%가 넘는 세계 1위의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특히 강진이 발생한 곳이 신주과학단지가 포함이 됐는데요. 대만에서. 여기는 대만의 실리콘밸리라고 해가지고 신주과학단지 같은 경우는 연간 매출만 해도 60조 원에 달합니다. 그래서 대만 3대 과학단지의 총 매출액의 36%나 차지하는 곳인데요. 여기가 TSMC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첨단 공정 생산 기지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근에 심각한 수급난을 겪고 있는 AI 반도체의 생산과 납품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고요. 그러면 당연히 일부 반도체 가격이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지만 그 TSMC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우리 반도체가 좀 호재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동의는 하시는지 어느 정도 도움이 될까요? 예, 거기 그 호재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이 호재일 가능성이 크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TSMC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나 애플 등 소위 반도체 업계의 큰손 고객들을 사실상 독점 공급을 반도체를 하고 있는 독점 공급하고 있는 업체였는데요. TSMC가 타격을 받으면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한국 반도체 회사들이 이익을 볼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TSMC의 고객들이 이 대만의 지진 때문에 TSMC에만 반도체 수급을 의존하는 게 위험하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쪽으로 반도체 수급을 좀 분산시켜야 된다라는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과거에도 대만의 지진이나 화재 발생 시에 우리나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수혜를 받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수혜를 볼 것으로 보고 있지만 반면에 TSMC로부터 우리나라 업체들도 중간재를 납품받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언급해 주셨지만 오늘 삼성전자 1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합니다. 메모리 시장 호조의 예상보다 더 높은 실적 기록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전망은 뭐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1개월 내에 증권사 18곳에서 낸 보고서를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요. 삼성전자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약 13% 가까이 증가를 해가지고 71조 9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무려 755%나 증가를 해서 5조 4천억 원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분기 매출이 70조 원대를 회복하는 것은 무려 5분기 만에 처음으로 있는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국제 금값 또다시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금값이 온수당 2,000달러에 올라섰는데 넉 달 넘게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요. 왜 이렇게 계속 오릅니까? 예, 금값이 지금 온수당 2,315달러가 됐는데요. 이게 올해 들어서만 11%가량 급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미 연준이 올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고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밝혔기 때문에요. 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첫 번째 이유입니다. 미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금의 가격은 같은 안전자산으로 경쟁을 하고 있는 미 국채 그 이자 수익률이 점점 내려가기 때문에요. 금 같은 경우는 이자를 주지 않죠. 그런데 금이 이제 상대적으로 더 매력이 높아져가지고 가격이 상승해 오는 패턴을 보여왔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세계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안전자산인 금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점입니다. 미 대선이 임박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커지고요. 그다음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무력 충돌이 중동 전쟁으로 확전될 가능성,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불확실성 등이 커지고 있어서 안전자산으로서의 금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점,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금값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금값이 오르면 보통 이제 주식이나 뭐 다른 자산들은 가격이 내려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주식, 가상자산, 다른 자산의 가격도 일제히 오르고 있습니다. 위험 자산도 오르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이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다 보면 또 이제 글로벌 인플레이션 다시 또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와요. 예,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커니즘 같은 경우는 여러 자산의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그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금융소득이 늘어나고요. 예. 소득이 늘어나면 당연히 소비 지출이 증가를 하니까 물가가 상승하는 이런 메커니즘으로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미국, 한국, 유럽 모두 물가의 추세를 보여주는 근원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는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물가는 여전히 추세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 예.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잡혀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한 특별 전시장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미디어 파사드를 즐기고 있는 장면입니다. 요즘 외국인 관광객이 부쩍 늘었는데요. 한국 방문회를 맞아서 한국관광공사가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특별 전시장을 만들었습니다. 함께 체험해 보시죠. 서울 한국관광 홍보관에 설치된 팝업 전시회 이름은 코리아 익스프레스 로드입니다. 오픈하자마자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한국 문화를 즐겼는데요. 마음에 드는 한복을 직접 골라서 입어보기도 하고 지하철을 그대로 재현한 부스에서는 한국 지하철을 체험해봤습니다. 네, 한국 문화를 즐기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모습을 보니 뿌듯한 마음도 드는데요. 우리 정부가 한국 방문의 해를 맞아서 많은 이벤트 준비하고 있다고요. 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더 많은 신규 관광객을 한국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우선 K-팝과 K-드라마를 좋아하는 팬이 많아서 대규모 한류관광 페스티벌을 준비 중이고요. 한국과 특별한 인연을 지닌 외국인을 초청하는 인바이트 유 사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무엇보다 외국인을 환대하는 분위기를 이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더 많은 관광객들이 한국을 찾아서 우리 문화를 즐기고 좋은 추억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아침 한 장이었습니다. 오늘은 한시기자 식목일입니다. 식목일을 맞아 전 국민이 나무를 심고 가꾸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산림청에서 반려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하는데요. 이번 행사는 전국 102개소에서 나누어줍니다. 동백나무, 감나무, 영산홍 등 56만 그루를 무료로 나누어줍니다. 아울러 국민과 함께하는 나무 심기 행사도 진행될 예정인데요. 숲이 주는 행복을 모두가 느낄 수 있는 식목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호남 지방으로는 짙은 안개가 끼겠고요. 전북 지역으로는 1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의 한낮 기온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과 춘천이 17도 예상되고요. 남부지방 한낮 기온 어제보다 오르겠습니다. 광주 20도, 대구 19도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에 봄나들이 즐기기 좋겠는데요. 맑은 하늘 아래 기온도 올라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이나일이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금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